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다음날 오전 10시가 지날 무렵 마스미야와 가가는 스이텐구 신사 사무실에 있었다. 확실합니까? 마스미야가 달려들듯이 물었다. 와이셔츠 위에 회색 카디건을 걸친 남자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한 달에 한 번 꼴이었을 겁니다. 세전함 위에 종이약이 놓여 있었어요. 1,000엔짜리 지폐가 담긴 흰 봉투와 함께요. 봉투에는 소각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약 지금은 안 남아있겠죠? 그럼요, 다 태워버렸죠. 그게 언제부터였죠? 종이약이 놓여있던 게. 그러니까 아마 반년쯤 전부터일 거예요. 스이텐구 신사의 정문은 오후 5시면 닫히지만 7시까지는 야간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날 밤 야간 출입구를 닫기 전에 경내를 둘러보는데 세전함 위에 한 줄로 꿰인 종이약이 수북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세어보니 딱 100마리더라고요. 아주 예쁜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이라고요? 마스미야는 가가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노란색 한 가지뿐이었습니까? 네, 그때는 전부 노란색이었어요. 그 후로 매달 색이 달랐고요. 아니, 매달 말이에요? 네, 초록이나 파랑, 보라, 늘 한 가지 색이었어요. 개수도 언제나 100마리였고요. 가가가 남자에게 바싹 다가섰다. 날짜는요? 매달 같은 날이었나요? 아,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매달 달랐을 겁니다. 요일은요? 매번 토요일이라거나. 아마 평일이었을 거예요. 참배객이 많지 않았을 때였다고 기억되니까요. 두고 간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까? 아, 그게 말이죠. 늘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두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몰래 하나 생각했죠. 남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두 형사는 남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평일 오전인데도 경내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아오야기 다케야키는 칠복신에게 기원하는 데 사용했던 종이약을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였다. 어느 신사에서 태우는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가가의 추리였다. 그래서 오늘 아침 두 사람은 일찍부터 칠복신을 모신 신사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스이텐구에 오기 전에는 고아미 신사에 들렀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종이약이 놓여 있었던 적도 없고 그런 의식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오야기 씨의 본래 목적이 스이텐구를 참배하는 것이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종이약을 두고 간 사람이 아오야기 씨라는 확증이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전부 태워버렸다는데 확증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아오야기 씨가 가사마이나리에 가지고 왔다는 종이약과 특징이 일치하잖아요. 물론 색은 다르지만 그건 매달 바뀌었던 것 같고요.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바로 그 점이야. 왜 다달이 색이 바뀌었을까? 별 의미는 없지 않겠어요? 같은 색 종이를 수백 장이나 챙기는 게 더 어렵죠. 가가가 걸음을 멈췄다. 종이라?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종이약을 1,000마리 접는다 치고 종이를 어디서 구하겠어? 그거야 어디서든 구할 수 있죠. 학 접는 종이는 편의점에서도 팔잖아요. 좋아, 조사해보지. 두 사람은 신사를 나와 그 주변을 돌아다녔다. 문구점에 들어가서 학 접는 종이가 있냐고 물으니 여러 종류를 보여주었다. 같은 색만 100장이 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세트로 들어있는 것도 있었다. 제품에 따라서는 색깔뿐 아니라 사이즈나 종이의 종류까지 여러 가지인 것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구입한 후 문구점을 나왔다. 이런 걸 사서 어쩌시게요? 학종이가 담긴 봉투를 든 마스미야가 물었다. 아무리 종이라도 몇백 장이나 되다 보니 꽤 무거웠다. 물어보나 마나 아니야? 학을 접어야지. 네? 여기가 좋겠군.
가가가 걸음을 멈춘 곳은 패밀리 레스토랑 앞이었다. 종업원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가와 마스미야는 학을 접었다. 종이접기는 거의 20여 년 만에 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접는 방법을 잊지 않았다. 한참을 접고 나서 온 김에 점심까지 먹은 후 레스토랑을 나왔다. 그 길로 다시 스이탱구로 돌아가 오전에 사무실에서 만났던 남자에게 종이학을 보여주었다. 아, 이게 가장 비슷하겠는데요? 이런 종이로 접은 것이었어요. 남자가 집어든 것은 마스미야가 일본 종이로 접은 것이었다. 다만 크기가 다르군요. 좀 더 작았어요. 이 정도 아니었나 싶은데요. 남자가 집어올린 것은 가로 세로 각 10cm짜리 종이로 접은 학이었다. 마스미야와 가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까 들렀던 문구점에는 이런 크기의 학종이가 없었다. 학종이는 사방 15cm짜리가 일반적이다. 10cm 일본종이란 말이지. 이게 큰 실마리가 되겠군. 신사 바깥 계단을 내려가며 가가가 말했다. 아오야기 씨의 회사가 신주쿠에 있지. 아마도 그 근처의 백화점에서 종이를 사지 않았나 싶어. 몇 군데 돌다 보면 그 가게를 찾을 수 있겠지. 일본 종이를 파는 가게라. 그렇게 중얼거리던 마스미야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아! 하고 외치려다가 그는 하마터면 계단을 헛디딜 뻔했다. 왜 그래? 괜찮아? 선배, 저 한 군데 알아요. 일본 종이 파는 가게 말이에요. 이 근처에 있어요. 어딘데 그게? 며칠 전에 갔던 메밀국수집 있잖아요. 홍매암이던가? 그 근처에 일본 종이 전문점이 있었어요. 가가가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마스미야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택시를 타기로 했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남은 학종이를 처리하고 싶었다. 그때 한 여성이 꼬마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두 형사는 그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종이 꾸러미를 떠안겼다. 상대가 무척 기뻐해서 기분이 좋았다. 일본 종이 전문점은 니온바시 혼초 3가에 있었다. 쇼와 거리에 면한 건물 전체가 종이 만드는 회사로 1층이 가게였다. 정면 유리문을 들어서자 오른쪽에 종이 뜨는 과정을 실연해 보여주는 곳이 있고 벽에 제조 과정을 기록한 패널이 붙어 있었다. 안내 표지판에 의하면 2층에는 특별 전시실과 사료관, 갤러리 등이 있다. 널찍한 가게 안에는 종이뿐 아니라 종이로 만든 다양한 제품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 학종이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마스미야가 여 점원에게 학종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점원이 상냥한 얼굴로 꺼내온 것은 10색 일본종이라는 상품이었다. 백장들이의 가로 세로 각 10cm, 분홍, 빨강, 오렌지색, 갈색, 노랑, 초록, 하늘색, 파랑, 보라, 자주색 순으로 색깔마다 10장씩 들어있다. 가격은 1,500엔. 찾았어요. 마스미야가 종이를 가가에게 보여주었다. 이걸 10세트 사서 같은 색으로 100장씩 접은 것 아닐까요? 가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 점원을 향해 돌아섰다. 혹시 이걸 한꺼번에 많이 사간 사람이 있었나요? 반년쯤 전에요. 그렇게 물으며 경찰 배지를 내보이자 여 점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급히 가게 안쪽으로 뛰어갔다. 마스미야는 10색 일본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게 100장이나 될까 싶게 가볍고 얇았다. 모든 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약간씩 비껴나게 쌓아놓았다. 그 선명한 색들을 보고 있자니 학종이로 쓰기에는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잠시 후 여 점원이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여자와 함께 돌아왔다. 종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여자가 물었다. 가가는 조금 전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런 손님도 계셨을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시는 분이 드물지 않으니까요. 그럼 혹시 이런 분이 가게에 오신 적이 있나요? 가가는 아오야기 다케아키의 사진을 그녀들에게 보여주었다. 나이든 여자의 표정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눈을 몇 번 깜빡거리더니 가가와 마스미야를 번갈아 보았다. 오신 적이 있어요. 10세트를 한꺼번에 사셨던 걸로 기억해요. 마스미야는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반년쯤 전이 확실합니까? 가가가 침착한 말투로 물었다. 네, 확실해요. 2번 걸음을 하시게 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2번 걸음을 했다고요? 처음 오셨을 때 상품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오셨어요. 가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색 일본 종이 한 묶음을 사들고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왔다. 그리고 걸어서 스이텐구로 다시 돌아갔다. 도중에 다카라 다이비스 신사 앞을 지났다. 아오야기 씨가 칠복신 순례를 하다가 그 일본 종이 전문점을 발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마스미야가 말했다. 그렇다면 칠복신 순례를 시작할 당시에는 참배할 때 종이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왜 도중에 그런 걸 시작했을까?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문득 생각이 떠오른 것 외에는요. 문득 생각이 떠오른 것만으로 종이약을 100마리씩 접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매달 그렇게. 그런가요? 스이텐구로 돌아온 두 사람은 사무실 남자에게 10색 일본 종이로 만든 종이약을 보여주었다. 남자는 노란색 종이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거예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때 그 학이에요. 마스미야와 가가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해서 종이약을 두고 간 사람이 아오야기 씨였다는 건 확실해졌군요. 역시 본래의 목적은 이 신사였어요. 마스미야는 경내로 나가 새삼스럽게 본전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지. 아오야기 씨가 왜 갑자기 신사를 찾아다니게 되었을까 하는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가가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스이텐구는 순산을 기원하는 신사로 유명하다. 아오야기 다케아키는 대체 누구를 위해 참배했던 것일까? 정면에 서 있는 본전은 분위기가 장엄했다. 그 바로 앞에는 손을 씻는 누각이 있는데 가가의 말로는 참배하기 전에 이곳에서 입과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격식이라고 한다. 본전 오른쪽에 부적과 각종 기념품을 파는 매점이 있었다. 안에 여 점원이 보이기에 마스미야가 들어가서 아오야기 다케아키의 사진을 보였지만 점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매일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니 무리도 아니라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본전 왼쪽에는 어미개와 강아지 동상이 있는데 그 주위를 12지의 문자가 하나씩 새겨진 반구가 빙 둘러싸고 있었다. 자신의 띠를 쓰다듬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간지보다 주로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는지 강아지 머리만 반질반질 윤이 났다. 그 앞에서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이 함께 참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두 남녀는 초로이고 나머지 한 여자는 아랫배가 봉긋하다. 임신 중인 딸과 그 부모인 듯 했다. 세 사람 모두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그들을 보고 있던 마스미야의 머릿속에 한 여자가 떠올랐다. 혹시 아오야기 씨가 나카하라 가오리를 위해서 여기 왔던 게...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아오야기 씨와 야시마가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태까지 밝혀진 내용과는 맞지 않죠. 여태까지 밝혀진 내용이라니 뭘 말하는 거지?
가가가 물었다. 그 내용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진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잖아. 거기에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 그럼 선배는 아오야기 씨가 여기 온 목적이 나카하라 가오리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네는 한 가지 중요한 걸 잊고 있어. 그게 뭔데요? 나카하라 가오리는 이제 임신 3개월 차야. 그런데 아오야기 씨는 그 전에 칠복신 순례를 시작했잖아. 아, 맞는 말이었다. 마스미야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화가 났다. 우선은 본래의 절차대로 가족의 얘기를 들어보지. 가가는 신사의 출구로 향했다. 더는 아오야기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도 니온바시 살인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게 되었다. 야시마 후유키의 사망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산재 은폐라는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범죄로 더는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마스미야는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아오야기 후미코의 대답 소리가 들렸다. 그가 이름을 밝히자 후미코는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들어오라고는 했다. 지난번처럼 두 형사는 거실로 안내되었다. 괜찮다고 사양하는데도 후미코는 소파에 나란히 앉은 그들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다. 찻잔도 지난번과 똑같았다. 무슨 일이죠, 오늘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후미코가 물었다.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들어와서요. 가가가 그렇게 운을 뗐다. 남편분께서 생전에 자신의 주변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나 본데요. 혹시 그 일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후미코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다. 아이라고요? 네, 출산 축하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아오야기 다케아키가 칠복신 순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아직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가가는 판단했다. 아오야기가 비밀로 했던 일을 무턱대고 밝힐 수는 없었던 것이다. 글쎄요 하면서 후미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친척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인들 중에도 없는 것 같고요. 들은 적 없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남편분께서 어느 집에 아이가 생길 때가 됐다든지 혹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애태우는 부부가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나요? 후미코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짐작가는 일이 없는 듯 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네요.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그 일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니까요. 일단 확인해 본 것뿐입니다. 사건은 이미 해결된 거 아닌가요? 야시마라는 사람도 죽었는데 뭘 더 조사한다는 건가요? 가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잘 마시겠습니다. 라며 찻잔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아오야기 씨 하고 후미코를 불렀다. 가족 입장에서도 아직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야 물론 괜찮진 않죠. 후미코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마주 비볐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거실 문이 열렸다. 씩씩거리며 들어오던 유토가 마스미야와 가가를 보더니 마치 스톱모션처럼 동작을 멈추었다. 현관에 못 보던 신발들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번번이 실례가 많아요. 라고 가가가 인사하자 마스미야도 유토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유토는 부르퉁한 얼굴로 고개를 쳐들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페트병 콜라를 손에 든 유토가 다시 거실로 왔다.
유토는 페트병 뚜껑을 열어 벽나발을 불면서 마스미야와 가가를 보았다. 아직도 조사할 게 남았나? 유토, 말버릇이 그게 뭐니? 후미코가 유토를 나무랐다. 아, 괜찮습니다. 하고 후미코를 말리고 나서 가가는 유토를 올려다보았다. 형사도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리는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들도 운이 참 없네요. 이런 시시한 사건이나 맞고. 시시하다고? 마스미야가 발끈해서 되물었다. 뭐가 어떻게 시시하다는 거지? 대단할 거 없는 사건이잖아요. 산재 은폐라던가. 그런 치사한 짓을 우리 아빠가 하는 바람에 당한 쪽 남자가 열을 받아서 찔렀다. 그게 다잖아요. 그 자체로는 큰 사건도 아닌데 주제넘게 요란 떨면서 죽는 바람에 매스컴에서 호들갑을 떨어대니까 경찰로서도 대충 수사할 수는 없게 됐다.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경찰의 수사 방식이 달라지진 않아. 그래요? 좀 더 후진돼서 죽었으면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다리 한가운데서 뻗었다고 했죠 아마? 왜 그런 식으로 죽었나 몰라. 그러고서 유토는 콜라병을 찰랑찰랑 흔들었다. 마스미야는 유토의 헬스한 뺨을 한 대 갈기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 일단 확실히 해두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은 병원이지 다리 위가 아니야. 그리고 뻗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린 조각상에 기대 계셨어. 기린이란요. 유토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미간을 찡그렸다. 니온바시 다리 중앙에 기린 조각상이 있지. 날개 달린 기린 말이야. 아오야기 씨는 그 조각상에 기댄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 그런 아오야기 씨를 근처에 있던 순경이 발견한 거야. 알고 있겠지만 찔린 장소는 거기서 좀 떨어진 곳이었고 아오야기 씨가 왜 칼이 찔린 채 거기까지 이동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며 유토는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콜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 거야 어찌됐든 상관없지만 아무리 살해를 당하더라도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폐는 끼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토! 후미코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들을 나무랐다. 그게 조금은 효과가 있었는지 유토는 험상궂은 얼굴을 한 채 페트병을 손에 들고 거실을 나갔다. 다음 순간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라고 후미코가 사과했다. 남편 일로 주위에서 많이들 수군대나 봐요. 마스미야도 상황은 짐작할 수 있었다. 가족이 이상한 방식으로 죽으면 몇 년이 지나도 주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자신이 경험한 일이다. 그런데 하고 가가가 말을 돌렸다. 남편분께 혹시 서재 같은 방이 따로 있었습니까? 후미코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방은 없어요. 회사 일을 집으로 가져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책을 읽거나 간단하게 무얼 쓸 일이 있을 때는 여기서 했고요. 그럼 필기구 같은 건 어디에 두셨나요? 저기요. 후미코가 가리킨 곳은 벽 쪽에 놓인 장식장이었다. 저 서랍에 들어있어요. 봐도 될까요? 네, 그러셔요. 가가가 장갑을 끼며 일어서자 마스미야도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냈다. 두 사람은 서랍 안을 조사했다. 실은 남아있는 10색 일본 종이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스이텐구에서 입수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아오야기 다케아키는 종이를 아직 600장밖에 사용하지 않았을 터였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종이는 나오지 않았다. 아오야기 다케아키는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학을 접었던 모양이다. 그쯤에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물러가기로 했다.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커다란 눈망울이 인상적인 소녀가 서 있었다. 딸인 하루카인 듯 했다. 하루카 오니? 형사님들이 오셨어. 후미코가 그렇게 소개했지만 하루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죄송해요.
하고 후미코가 또 사과했다. 아오야기의 집에서 나와 잠시 걸어가던 마스미야가 뒤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 하고 가가가 묻자 마스미야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마스미야는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열린 수사회의에서 야시마 후유키가 면접 본 곳을 찾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마스미야와 가가는 어제 저녁 경찰서에 돌아왔을 때 이미 대강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그곳은 교바시에서 수제 가구와 잡화를 판매하는 스톡하우스라는 회사였다. 나카하라 가오리와 둘이 갔던 영화관에서는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는 곳이다. 사장회의 종업원이 3분인 조그만 회사입니다. 전시실을 겸한 사무실이 건물 2층에 있고 구인 광고가 나붙은 곳은 1층 입구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 구인 광고 포스터는 이미 떼어지고 없었지만 그곳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다는 걸 봤다는 목격 증언이 있어서 그 건물 내의 회사와 사무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야시마가 그 회사를 찾아간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고요. 베테랑 형사인 나가세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야시마는 사건 전날 저녁 7시경에 그 회사를 찾아가 구인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직원 1명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그 직원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오후 6시에 다시 오라는 대답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야시마는 다음날 6시가 조금 넘어 그곳을 다시 찾아갔고 그때는 사장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가가가 추리한 내용 거의 그대로였다. 예상 밖이었던 건 음식점이 아니라 가구점이었다는 것뿐이었다. 나카하라 가오리의 말에 따르면 야시마는 접객업에는 맞지 않았다고 하니 타당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가구점 전시실의 일부분은 구둣발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다. 야시마가 구멍나지 않은 양말을 열심히 찾은 것은 신발을 벗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장 말이 야시마가 일의 내용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채용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가세가 보고를 계속했다. 잘못 생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내내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던 관리관이 물었다. 그 회사는 얼마 후 있을 이벤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었답니다. 지인에게 부탁해서 일부 구하긴 했는데 몇 명이 모자라는 바람에 구인 광고지를 붙인 거라고요. 그런데 야시마는 가구 제작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랬군.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사건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말이야. 그게 말이죠.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아니, 못 알아봤다니. 사장이 그러는데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때 그 남자가 문제의 용의자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금세 돌아간 탓에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고 게다가 사건 내용을 인터넷으로밖에 못 봤기 때문에 야시마의 얼굴 사진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시가키가 변명하듯 관리관에게 말했다.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인터넷에도 야시마의 사진이 나와 있긴 하지만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작아서 알아보기 힘들 겁니다. 관리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가세가 수첩을 보면서 보고를 이어갔다. 그 가구점 사장에 따르면 야시마가 너무 낙담하는 것 같아서 만일 가구점에서 일하고 싶다면 가까운 곳에 동업자의 회사가 있으니 가보라고 알려주었답니다. 아즈마 가구라는 업체로 에도바시 근처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거렸다. 마스미야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에도바시라고? 관리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긴 사건 현장이잖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 찾아가 봤더니 야시마가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6시 반에 모두 퇴근했다고요. 이상입니다. 라며 보고를 마치고
베테랑 형사는 자리에 앉았다. 관리관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긁적거렸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야시마는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거 아닌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약속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시가키가 말했다. 면접이 잘 풀릴 경우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야시마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 약속 시간을 변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다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연히 만났다는 것 뿐입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이미 보고된 대로 피해자는 칠복신 순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사를 돌고 나서 에도바시 부근까지 걸어가던 중에 가구점으로 가던 야시마와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예의 커피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도 시간적으로는 모순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 야시마가 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설명이 안 되죠. 관리관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다. 나이프라, 그게 있었군. 피해자와 만난 것이 우연이라면 야시마가 나이프를 준비할 이유가 없죠. 호신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관리관이 자신 없는 듯 조그맣게 말했다. 글쎄요. 대꾸하는 이시가키 역시 자신 없어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문제에 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회의가 끝났다. 그러나 이시가키와 고바야시 등은 관리관을 둘러싸고 대화를 이어갔다. 나이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마스미야는 짐작했다. 그때 젊은 형사가 불쑥 회의실로 들어오더니 곧장 이시가키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을 전했다. 듣고 있던 남자들의 표정이 일제히 흐려지는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이시가키는 회의실 안을 둘러보다가 시선을 마스미야에게서 멈췄다. 아니나 다를까 이시가키는 마스미야의 이름을 불렀다. 마스미야는 다가가 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시가키는 대답 없이 손짓만 했다. 좀 더 가까이 오라는 뜻인 듯 했다. 마스미야는 앉아있는 상사에게 바짝 다가섰다. 미안하지만 지금 바로 가가와 둘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줘야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시가키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빠르게 끄덕였다. 오늘 아침 그 집 딸이 손목을 그었대. 네?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 조치를 받았다는군. 병원에서 경찰서로 연락이 왔어. 다행히 상처가 크지는 않나 봐. 지금은 집에 와 있는 모양이니까 일단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와. 알겠습니다. 마스미야가 가가에게 돌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가가도 예상 밖의 일에 숨을 삼켰다. 하긴 그 집 딸 어제 잠깐 봤을 때도 뭔가 좀 이상했어요. 역으로 향하는 도중에 마스미야가 말했다. 사건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로웠나 봅니다. 어쨌든 피해자 측인데 주위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으니까 말이죠. 살인사건이란 게 암세포와 같아서 일단 생겼다 하면 그 고통이 주위로 번진단 말이지. 범인이 잡히든 수사가 종결되든 그 고통에 의한 침식을 막기가 어려워. 가가의 나지막한 음성이 마스미야의 가슴을 울렸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오야기의 집 주변은 조용했다. 그러나 조금 전만 해도 구급차가 달려오고 사이렌이 울리는 바람에 창을 열고 내다본 동네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들은 아오야기의 집에서 그 집 딸이 실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갖가지 상상을 했을 게 분명하다. 나쁜 소문이 돌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인터폰을 눌렀다. 늘 그렇듯 후미코가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네 하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유토인 것 같았다. 마스미야가 이름을 밝히고 따님 일로 왔다고 말하자 잠시 틈을 두었다가 들어오세요 하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가가와 둘이 현관 앞까지 가자 현관문이 열리고 후미코가 얼굴을 내밀었다.
눈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연일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마스미야가 머리를 숙였다. 따님에게 불상사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하루카는 약을 먹고 잠들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부인과 얘기를 나눠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들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라며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 유토 것으로 보이는 스포츠 가방이 놓여 있었다. 유토는 거실과 이어진 다다미 방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아오야기 다케야키의 영정 앞이었다. 마스미야 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유토, 너는 이제 학교에 가봐라. 나머지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후미코가 말했다. 됐어, 오늘은. 아까 학교에 전화해서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했어. 하지만 됐다고 하잖아. 가만 좀 내버려둬. 유토가 팔짱을 끼고 영정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은 후 후미코가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가가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 상황만 전해 듣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후미코는 암담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하루카가 기척이 없길래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침대 위가 피투성이로 그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고요. 손목을 무엇으로 그었습니까? 가가가 물었다. 커터 나이프예요. 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 몇 번이나 그었는지 손목에 온통 상처가. 그때 따님은 의식이 있었나요? 의식은 있었지만 뭘 불어도 대답하질 않았어요. 울기만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에는 어땠습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그 물음에 후미코는 맥없이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그 아이 방에 있었지만 한마디도 못 나눴어요. 자살을 시도한 동기에 대해서는 짐작 가는 게 있으십니까? 후미코는 한숨을 쉬었다.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마 아빠 일로 학교에서 속이 많이 상했나 봐요.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때 다다미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유토가 주먹으로 다다미 바닥을 내려친 것 같았다. 멍청이 같지. 자살하면 아빠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잖아. 마스미야가 유토를 노려보았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 동생의 심정을 헤아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심정을 헤아리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유토가 벌떡 일어나더니 마스미야와 가가 앞을 지나 거실을 나갔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발소리가 사라진 후 가가가 후미코에게 물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이렇다 할 일은 사건에 관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하는 일은요. 후미코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가능하면 그런 걸 안 보려고 해요. 그럼 누가 찾아왔다든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루카가 어제 학교에서 무슨 말을 들었을 거예요. 가가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스미야는 가가가 왜 그런 걸 묻는지 의아했다. 돌아가는 상황이나 어제 본 하루카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녀가 손목을 그은 것 자체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나이 아닌가. 아오야기의 집에서 나온 후 마스미야는 그 점에 대해 가가에게 물었다.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저 확인했을 뿐이지. 가가는 그렇게 대답했다. 마스미야는 이시가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시가키는 안심하는 눈치였다. 우리로서도 천만다행이야. 피해자의 유족이 자살했다고 하면 매스컴에서 또 얼마나 시끄럽게 굴겠어. 하루카 양은 잠이 든 것 같던데 가족에게 맡겨도 괜찮겠죠? 그럼 저는 곧장 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들어오지 말고 자네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 오도록 해. 행적 말입니까? 요컨대 당일에도 아오야기가 칠복신 순례를 했다는 확증이 필요하단 말이야.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야시마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봐야 하잖아. 야시마가 에도바시에 있었던 이유는 판명되었으니 이제 피해자만 남았어.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자네들이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 그러니 부탁 좀 하겠네. 알겠습니다. 마스미야는 전화를 끊고 가가에게 이시가키의 지시를 전달했다. 가가는 석연치 않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하기야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니지. 나이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작정일까요? 우연히 마주쳤다면 나이프를 갖고 있었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억지로 끼워 맞출 작정인지도 모르지. 아무튼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하지 뭐. 아오야기 씨의 행적을 확인할 필요도 있으니까. 두 사람은 전철 히비야선을 타고 닌교초로 갔다. 그리고 이제는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익숙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코스는 물론 칠복신 순례길이다. 신사 주변의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목격 증언을 수집하기로 했다. 이미 탐문 수사를 마친 가게도 다시 한번 찾았다. 지난번에는 잊고 있었지만 그 후에 기억이 떠올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다녀봐도 사건 당일 아오야기 다케아키가 칠복신 순례를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날은 신사 순례만 하고 가게에는 안 들렀는지도 모르잖아요. 다카라 다이비스 신사 앞을 지나면서 마스미야가 말했다. 사방이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신사 순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가가가 중얼거렸다. 그건 아닐 겁니다. 신사 순례를 하지 않았다면 아오야기 씨가 왜 니온바시에 있었겠어요? 그야 모르지. 하지만 칠복신 순례를 했다면 종이약을 들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스이텐구에는 남아있지 않았잖아. 들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가가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침묵에 빠졌다. 이윽고 두 사람은 쇼와 거리로 들어섰다. 거리 한 모퉁이에 예의 종이회사가 있다. 1층 가게는 아직 문이 열려 있었다. 아니, 여긴 바로 어제 다녀갔잖아요. 마스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가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마스미야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어제의 젊은 여점원이 웃는 얼굴을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으로 다가왔다. 주임님을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보다 10색 일본 종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 말인가요? 그녀가 건넨 상품을 받아든 가가가 그것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제 구입한 것과 똑같은 상품이었다. 그건 또 왜요? 마스미야가 물었다. 죄송하지만 이라고 가가가 점원을 향해 말했다. 이 종이는 세급 배열된 순서가 상품마다 언제나 똑같습니까? 가가의 질문에 점원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안쪽으로 사라졌다. 마스미야는 진열된 상품들을 이리저리 비교해 보았다. 어느 것이나 색의 순번이 똑같았다. 맨 위가 분홍, 그 다음이 빨강, 오렌지색, 갈색, 노랑, 초록의 순이다. 순서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라고 마스미야가 묻는데 점원이 돌아왔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순서는 모두 같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가가가 들고 있던 학종이를 도로 진열대에 내려놓았다. 왜 그러는 건데요? 점원이 멀어진 후 마스미야가 물었다. 색의 순서는 왜 따지죠? 가가가 천천히 마스미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스이텐구에서 들었던 이야기 기억해? 처음 놓여있던 종이약의 색이 뭐였는지. 물론 기억하죠.
노란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아오야기 씨는 학종이 10세트를 한꺼번에 산 다음 같은 색 10장을 빼내서 100마리의 학을 접었을 거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보통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종이를 사용하잖아. 이 상품의 맨 위 색깔은 분홍이야. 노랑은 한 가운데에 끼어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노란색부터 골라서 접었을까? 마스미야는 10색 일본종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상품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가가의 말대로였다. 노란색에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문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지. 벤케이 석상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올려다볼 정도의 크기를 상상했는데 사람 키와 거의 비슷했다. 높은 받침대에 올라있는 것도 아니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다. 밤 10시에 가까운 시각, 가오리는 하마 초료쿠도 공원에 와 있었다.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다. 가로등 불빛이 나무에 가려 발 밑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했던 날 밤에 후유키가 이 공원에 숨어 있었다는 건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 공원 이름은 기억을 못했지만 화면에 비쳤던 벤케이 석상이 힌트가 되었다.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불현듯 그곳에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후유키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장소다. 날이 차가워서 코트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나왔다. 전철을 타니 닌교초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문이 열려있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벤케이 석상이 있는 공원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바로 가르쳐 주었다. 친절한 아주머니다. 심호흡을 하니 가슴이 싸늘해지고 어깨가 움츠러든다. 내쉬는 숨이 새하얘서 신기했다. 너무 조용해 좀 으스스하지만 가오리는 오솔길을 걸어보기로 했다.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벤치가 보였다. 그날 밤 후유키는 어디에 몸을 숨기고 있었을까? 나무 그늘에 웅크리고 있었을까? 가오리 하고 신음하듯 부르는 소리가 귀에 되살아났다. 그 밤 전화를 건 후유키가 맨 처음 한 말이다. 나 일을 저질렀어.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어떡하면 좋지? 대체 그는 어떤 심정으로 전화를 했을까? 이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녀와 통화한 후 그는 경찰을 피하려다 트럭에 치였다. 뭔지는 몰라도 굉장히 난처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사람을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벤치 위에 커다란 짐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궁금해서 다가가다가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다. 회색 담요 밖으로 손 같은 것이 비죽 나와 있었다. 노숙자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는 것이다. 덜컥 겁이 났다. 이 부근만 유난히 나무들이 무성해서인지 몹시 어두웠다. 가오리는 발길을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런데 벤케이 석상 근처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키가 큰 남자다. 역광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녀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모르는 척하고 오솔길을 빠져나가려 했을 때였다. 가오리 씨!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가오리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다. 하마터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남자가 뛰어왔다. 괜찮습니까? 그제야 얼굴이 보였다. 아는 사람이다. 형사. 니온바시 경찰서의 가가라는 형사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렸나 보군요. 형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의 하얗게 드러난 이가 가오리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잘 보이질 않아서요. 이런 시간에 여긴 무슨 일로? 혹시 네. 하고 가오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장소와 사고 현장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그런데 실은 반대쪽입니다.
그가 사고를 당한 쪽은 저쪽이에요. 가가가 가리킨 곳은 조금 전에 가오리가 걸었던 길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아, 그렇군요.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안내하죠. 그래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형사와 동행한다면 안심이다. 오늘은 마스미야 씨가 안 보이시네요. 오솔길을 걸으며 가오리가 물었다. 조금 전에 헤어졌습니다. 군무할 때 외에는 되도록이며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차 지겨우니까요. 가오리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말인 듯 했다.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가가 씨는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하다 막히면 몇 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제 방식이라서요. 원점이라고요? 여기가 원점이죠. 그래서 가오리 씨도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가오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형사에게도 마스미야와 같은 따스함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위압감을 느꼈지만 그런 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형사라는 족속이 다들 그런지 아니면 이 두 사람만 특별한지는 모르겠다. 땅에 나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 모습이 으스스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마치 환상처럼 아른거린다고 느껴진다. 앞쪽으로 공원 출구가 보였다. 그 앞은 넓은 도로다. 차들이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다. 시노아시 거리예요. 하고 가가가 가르쳐 주었다. 야시마 씨는 이 길로 뛰어들었어요. 이런 곳으로.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도 3차선에 반대편 차선은 고속도로 출구다. 트럭이 그를 짓뭉개는 모습을 상상하다가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가슴이 북받쳐 오르고 눈 주위가 뜨끈해지려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 참았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서 눈을 떴다. 고맙습니다. 안내해 주셔서.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했다는 듯 입을 열었다. 저쪽까지 조금 더 같이 가시겠습니까? 멀지 않은데요. 네, 그러죠 뭐. 그런데 왜요? 아니, 그게... 가가가 말끝을 흐리더니 앞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시노아시 거리로 들어섰다. 도중에 편의점이 보이자 가가는 가오리더러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나온 그의 손에 따뜻한 페트병 녹차와 밀크티 캔이 들려 있었다. 어떤 게 좋으세요? 양쪽을 모두 내밀면서 그가 물었다. 감사합니다. 녹차로 할게요. 따뜻한 게 이거밖에 없더군요. 코코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코코아를 좋아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카페인 없는 음료가 좋을 것 같아서요. 아, 임신한 가오리의 몸을 배려한 말이었던 것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 자신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가가가 밀크티 캔을 따서 마셨다. 가오리도 페트병 뚜껑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 코코아를 참 좋아했어요.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가오리가 말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드링크바에서 몇 잔이나 마시곤 했는데 단 것을 좋아했나 보군요. 그런 편이었어요. 술도 좋아했고요. 이제 그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선술집에서 건배를 하는 일도. 몸은 어때요?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건 안 좋지 않나요? 캔을 손에 들고 걸으면서 가가가 물었다. 괜찮아요. 조금은 움직이는 편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나요? 아니요, 아직. 안 그래도 고향 친구들에게는 알릴까 하던 참이에요. 그는 야시마 씨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하던가요? 그런 말은 못 들었어요. 최근에는 누구와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가오리도 후유키도
도쿄에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있었다면 여러 가지로 의논도 하고 좋았을 텐데. 이윽고 큰 사거리가 나오자 가가가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옆에 커다란 간판을 내건 닌교 야키빵 가게가 있었다. 제가 임신한 게 사건과 관계가 있나요? 글쎄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스이텐구라는 신사를 아세요? 순산을 기원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가보신 적은요? 없어요. 그럼 야시마 씨와 그곳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도 없겠군요. 네, 없어요. 대답하면서 가오리는 무심결에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순산 기원이라. 그런 건 아직 생각도 못 해봤다. 보통의 부부라면 주위에서 그런 조언을 많이들 해줄 텐데. 그런데 그게 왜요? 가오리의 질문에 가가가 내거리의 대각선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저기 파출소 있죠? 네.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 파출소 건너에 스이텐구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거리의 이름이. 그가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며 가오리는 아 하고 입을 벌렸다. 스이텐구 앞이라고 되어 있었다. 실은 피해자인 아오야기 다케아키 씨가 저 스이텐구 신사를 참배했었어요. 그것도 정기적으로요. 가오리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듯 형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떠세요? 그 일과 관련해서 짚이는 거 없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오야기라는 분을 전혀 몰라요. 가가는 온화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오리의 대답에 의심을 품는 기색은 없었다. 역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 가가가 고개를 저었다. 임신한 사람이 가오리 씨 말고 또 있는지도 모르죠. 저 말고요? 가가는 씩 웃으며 머리를 긁적거렸다. 도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아와 본 건데. 말하는 가가의 표정을 보고 가오리는 퍼뜩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이 형사는 후유키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가 꽤 차가워졌어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보다 가가 형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뭐죠? 사건 현장 말이에요.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곳이죠.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가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말입니까? 네, 너무 폐를 끼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미간을 찡그리고 잠시 생각하던 가가는 결국 고개를 끄덕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조금은 움직이는 편이 좋다는 거. 정말이죠?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안내해드리죠. 때마침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다. 가가가 횡단보도로 내려서자 가오리도 그 뒤를 따랐다. 닌교 쪽 거리를 지나 내거리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었다. 영업을 끝낸 가게가 많았다. 문이 열려있는 곳은 술집 정도다. 야시마 후유키 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가가가 물었다. 취미 같은 게 있었나요? 독서라든지. 글쎄요. 라고 가오리는 대답했다. 책을 읽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만화조차도요. 굳이 꼽자면 운동 경기를 보는 정도랄까요? 야구나 축구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야구나 축구에 대해서도 별로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사건 전날 두 분이 영화를 보러 가셨다고 했죠? 영화는 좋아했었나요? 아, 영화는 가끔 보러 갔어요. 돈이 없어서 이번처럼 어디서 티켓이 생기거나 시사회에 당첨됐을 때 가는 정도였지만요. 시사회요? 네,
시사회가 있으면 신청하곤 했죠. 저희 당첨이 꽤 잘 되는 편이었어요. 와, 무슨 요령이라도 있는 겁니까? 있죠. 가오리가 선뜻 그렇게 대답하자 가가가 신기하다는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엽서예요. 라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엽서로 응모하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사회에는 응모하지 않아요. 신청하기 쉬우면 응모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엽서는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들기 때문에 대개는 꺼리죠. 그래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겠군요. 인터넷이나 엽서 양쪽 다 응모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엽서로 응모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아마도 인터넷과 엽서를 따로 추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별로 없지만 우편 엽서는 떨어뜨리지 않고 준비해 놓곤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휴대전화 같은 걸로 쉽게 검색되는 시사회는 역시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은 시사회를 찾아요. 가가가 걸음을 멈추며 영화 잡지 같은 데서요? 라고 물었다. 딩동댕 하며 가오리가 손가락을 세웠다. 하지만 실은 영화 잡지도 당첨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영화 잡지를 읽는 사람은 대부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응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일반 잡지의 영화면을 꼼꼼히 체크해요. 그것도 여성 잡지 말고 남성 잡지로요. 그건 또 왜죠? 모르세요? 여자는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귀찮아도 시사회 같은 데 응모하는 거고요. 하지만 남자는 수고스럽게 그런 데 응모하느니 자기 돈 내고 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가가는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고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 수 배웠네요. 이런 건 후유키가 아니라 제가 전부 생각해낸 거예요. 후유키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대뜸 예매를 해버리죠. 가가 형사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 말대로 하면 틀림없이 당첨될 거예요. 네, 한번 해보죠. 임신한 가오리를 배려해서인지 가가는 아주 천천히 걸었다. 나란히 걷고 있는데도 피로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 이윽고 앞쪽으로 다리가 보였다. 에도바시 다리라고 가가가 알려주었다. 큰 길을 가로질러 에도바시 다리를 건넜다. 그러자 계단이 나오고 그 아래에 지하도가 있었다. 가오리는 움찔했다. 사건 현장이 지하도라고 뉴스에서 보도했던 것이 떠올랐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가가가 대답했다. 짧고 좁은 지하도였다. 환한 불빛이 흰 벽을 비추고 있었다. 가오리는 몸이 떨려왔다. 차가운 공기 탓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후유키가 범인으로 지목된 사건이. 그 사실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 따위는 없는 것일까? 여기서 짓뭉개져 버릴 수밖에 없을까? 괜찮으세요? 가가가 물었다. 가오리는 형사를 올려다보았다. 가가 형사님, 믿어주세요. 후유키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런 데서 외쳐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오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좁은 지하도 안에 메아리쳤다. 가가가 냉철한 눈빛으로 가오리를 바라보았다. 형사의 시선이다. 라고 가오리는 생각했다. 사실만을 믿고 추호도 인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다. 그녀의 외침도 그런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가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네, 압니다. 네? 가오리는 형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신다니.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가오리는 허둥지둥 그를 쫓아갔다. 지하도에서 나오자 가가는 바로 앞에 나 있는 도로의 끝쪽을 가리켰다. 칼에 찔린 후 피해자는 이 길을 따라 니온바시 다리까지 걸어갔습니다. 네, 그건 뉴스에서 봤어요. 가오리가 한숨을 쉬었다. 하필이면 거기로. 가가는 의아한 듯 미간을 찡그렸지만 이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고 보니 마스미야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히치하이크로 도쿄에 올라왔다고요? 네, 추억의 장소겠군요. 그럼 가지 말까요? 아니요, 가겠어요. 가오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가가가 대답했다. 둘은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도쿄 한복판인데다 심야도 아닌데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길이었다. 차도 많이 다니지 않았다. 이러니 칼에 찔린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누구 하나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면 실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상태로는 낳아서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가가가 물었다. 낳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낳을 거예요. 가가의 말을 자르며 가오리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른손을 아랫배에 대더니 낳을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저는 정말 외톨이가 되거든요.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아빠가 없으니 이 아이도 고생스럽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키울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갈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가오리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 이겨나가야만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 가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오리는 그의 옆 얼굴을 슬쩍 보았다. 가가의 시선은 똑바로 앞을 향해 있었다. 말만 앞세운다고 생각하시겠죠. 가오리는 그렇게 말해보았다. 세상을 만만하게 본다고요. 그러자 가가가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면 차라리 안심이죠.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까봐 오히려 걱정입니다. 가가씨, 혼자서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낸 여성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마스미야의 어머니도 그랬고요. 그 형사님이요? 그렇군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오히려 고생 모르고 자란 도련님 타입이죠. 동감이어서 가오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더 용기가 났다. 니온바시 다리가 보였다. 석조 난간이 중후하고 멋졌다. 처음 봤을 때 일이 떠올랐다. 도쿄에는 고속도로 밑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파출소 앞을 지나 다리 가까이 갔다. 그런데 다리가 시작되는 부근에서 가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앞을 향해 있었다. 다리 가운데쯤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후드 달린 방한 점퍼를 입은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가 난간에 설치된 등을 올려다보고 있다. 다음 순간 젊은이가 이쪽으로 돌아섰다. 걸음을 내디디려던 그는 마치 망가진 기계처럼 동작을 멈췄다. 얼굴에 놀란 빛이 역력했다. 그 시선은 가가를 향해 있었다. 가가가 젊은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마음이 없는 듯 손을 저으며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가오리가 가가에게 다가갔다. 누구예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피해자가 이 기린 조각상에 기대어 있었다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보러 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가는 기린 조각상을 올려다 보았다. 두 마리 용처럼 생긴 것이 등의 기둥을 감고 올라가는 듯한 형상이다. 이거 용 아닌가요? 가오리의 물음에 가가가 미소 지었다.
용처럼 보이지만 실은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기린이라는 동물입니다. 맥주 라벨에서도 볼 수 있죠. 아, 하며 가오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기린에 날개가 있어요? 원래 기린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 기린 조각상을 만들 때는 날개를 달기로 했답니다. 왜요? 왜냐면 여기는 가가가 도로 중앙을 가리켰다. 일본 도로의 기점이거든요. 가오리 씨도 잘 아는 것처럼. 도로 원표라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일본 도로 원표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전 일본으로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린 등에 날개를 달기로 했답니다. 그렇군요. 가오리도 새삼스러운 눈길로 기린 조각상을 올려다보았다. 그 당시 꿈에 부풀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시골을 떠나 히치하이크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그곳이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여기서부터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가슴 한가득 꿈을 품고 있었다. 자신들에게는 날개가 있다고, 빛나는 미래로 날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결국 날지 못했다. 후유키가 천국으로 가고 말았을 뿐.